시작. 녹화를 시작합니다. 오케이. 자, 녹화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냈어요? 주말에 처음에 비 와가지고 별로였어요. 자, 잠깐만. 지금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보자. 아는 사람 3명 있네. 지금, 준여봐 자가진단 했어? 껐나? 했네, 자가진단. 오케이. 민식이랑 시원이가 지금 자는 것 같네. 안 들어온 애가 한 명 있는데. 잠깐. 강성훈. 없지, 지금? 없네. 이렇게 자는갑네. 근데 성훈이가 아까 8시에 자간단을 했는데.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수업할게요. 자, 일단 잠깐 깨우고 할게요. 에이씨. 녹화를 이미 눌러서. 성훈이, 민식이, 시훈이, 일나라, 나 수업한다. 자, 몽골 같은 경우에 뭐 크게 뭐 할 거 없어요. 몽골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기마병. 심지어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타임즈에서 뽑은 1000년 동안 가장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친, 세계사를 바꾼 가장 충격적인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냐라고 해서 뽑았더니만은 그게 징기스칸이었대요. 왜냐, 징기스칸은 사실 아시아, 유럽을 거의 통틀어서 대륙을 통일하는 지금의 러시아까지 전부 다 잡아먹었었거든요. 이제 그런 영토를 만들었다 보니까 이제 그런 평가를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몽골과 싸워서 결국 몽골을 물리친 나라는 동남아시아에 딱 한 군데뿐이에요. 동남아시아에 딱 한 군데뿐이고, 이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독립적인 유지는 하되, 독립국가로서의 유지는 가지고 있대.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식민지 같은 느낌, 정치적인 간섭 이런 거 많이 받게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원래 조공 책봉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직접적으로 간섭은 못합니다. 내정 간섭이라고 해서 거부할 수 있어요. 원래 조공 책봉 관계는 형식적인 관계입니다. 하지만 이 몽골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거의 식민지 수준이었다. 내정 간섭까지 받았다. 왕을 올리고 내리고 왕을 죽이고까지 몽골이 간섭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 볼게요. 자, 내가 후딱 해둘게. 고려는 강동성에 침입한 거란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몽골과 처음 접촉하였다. 이후 몽골이 고려에 압력을 가하고 사신을 보내서 무리한 공물을 요구하여 불화가 생겼다. 사실 이거는 몽골이 일부러 전쟁 건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건드린 거였어요. 자, 이때 몽골 사신이 귀국하는 길에 압록강변에서 고려 국경을 넘자마자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몽골은 이 일을 구실로 삼아 고려에 쳐들어왔다. 자, 쳐들어왔던 연도 나와 있네요. 쳐들어왔던 연도 이런 것까지 외워야 되나요? 아니, 외우라는 거는 아닌데 이제 몇 년 정도 이제 침략하였느냐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말하는 거예요. 당시 집권자였던 최후는 몽골은 이제 육지에서만 싸웠던 애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전, 물에서의 싸움에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수도를 섬인 강화도로 옮겨서 끝까지 항전할 것을 선언하였다. 그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다음, 고려는 몽골의 침략에 어떻게 맞섰는가? 뭐 별거 없어요. 30년 동안 끊임없이 싸웁니다. 30년 동안 끊임없이 싸우고 이제 사실 1차 침입부터 시작해서 1차 침입부터 해서 거의 한 6차인가 7차까지 쳐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1차에서 6차까지의 총 침입 중에서 국가가 주도로 하여 국가가 몽골군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 보내고 했던 거는 1차 침입 딱 한 번뿐이에요. 나머지 2, 3, 4, 5, 6은 전부 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했었던 싸움이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럼 지배층은 뭐하고 있었나요? 수도로 옮겼던 강화도에서 귀족들끼리 놀고 먹고 마시고 세금은 끊임없이 거둡니다. 백성들은 전쟁하면서 세금까지 내야 돼요.
그 세금 거둔 걸 갖다가 또 난리치고 지랄하고 그랬었어요. 뭐 뭔지 알겠죠? 자, 그런 끔찍한 상황이 30년 동안 계속되었다. 백성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본거지를 지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을 하였지만은 이제 30년 동안 태어난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어디 보자. 일단 밑줄부터 칠게요. 고려는 몽골의 침략에 맞서 약 30년간 항쟁하였다. 일단 여기 밑줄. 나머지는 밑줄 안 치고 봅니다. 서인성에서는 김윤후가 부공민을 이끌고 몽골 장수 살리타를 사살하였고, 이 살리타라고 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은 밑줄 안 쳐도 돼요. 이 살리타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유럽에서 너무 전쟁을 많이 해서 전쟁 귀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람 아니다. 저 진짜 전반은 진짜 귀신이다, 마귀다 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화살 맞고 죽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끊임없이 저항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충주성에서는 노비들이 몽골과 저항하여 싸웠다. 봐요. 양반이 싸웠다, 귀족이 싸웠다 이러면 하나도 안 나와 있죠. 그러하였다. 이때 충주성에서는 그러면은 귀족은 어떻게 하였나요? 몽골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전부 다 도망갑니다. 전부 다 도망가고 남은 거는 일반 평민들, 노비 이런 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충주성을 지키고 있던 한 명의 장군이었나? 스님이었나? 장군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장군이 말합니다. 자, 노비 문서 내가 전부 다 불질렀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제 살아남아 있기만 하면은 너는 100% 자유민이 되는 것이다. 내가 노비 문서까지 불태워 줬는데 너희 여기서 죽을 거냐? 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노비들이 본인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몽골과 싸웠고 이기게 됩니다. 다음, 하지만 전쟁이 지속될수록 피해는 늘어났다. 고려 정부 내에서도 몽골과 강화를 주장하는 세력이 점차 커지면서 최씨 무신 정권을 무너뜨렸다. 최씨 무신 정권은 자신들이 무인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쟁을 더 선호하고 호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내가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으면서 계속 전쟁만을 주장하고 이건 너무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씨 정권을 암살하고 결국 왕이 다시 권력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 몽골은 몽골과 강화하였고 강화도 할 때랑 다릅니다. 이건 평화조약이라는 뜻이에요. 자, 밑줄 칠까요? 고려의 독립과 풍속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다. 고려의 독립과 풍속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다. 자, 밑줄 안 치고 봅니다. 고려 왕실은 몽골 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무신들을 제압하였다. 이후에 원나라 황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 부마국이 되었다. 부마국이 무엇이냐? 사위의 나라, 사위나라, 황제 사위를 부마라고 합니다. 왕의 사위도 부마라고 해요. 고려 왕실은 스스로 무신에 묻히는 게 아니라 원나라의 힘을 빌려서 왕권을 회복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자주성, 독립성에 손상을 받게 되었고 몽골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 자, 다음 또 밑줄 칠까요? 한편 무신 정권의 기반이었던 삼별초는 정부의 개경 환도에 반대하였다. 삼별초가 무엇인가요? 최씨 무신 정권이 가지고 있었던 사병 집단입니다. 개인 병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별초는 몽골 시대가 오게 되면 당연히 첫 번째 제거 대상이 되겠죠. 끊임없이 평화조약을 맺는 데 반대를 하고 다시 개경으로 돌아간다.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돌아간다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대를 하면서 맨 처음에는 강화도의 본거지, 두 번째는 진도로 본거지를 옮겼고 세 번째는 제주도로 본거지를 옮겨서 끊임없이 저항하였지만 결국 진압되고 말았다. 선생님, 삼별초 무신정권에 싸움하는 사병집단 그 수준인데 이게 중요한가요? 당시에 삼별초에 동의하는 백성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삼별초를 따르는 백성들, 고려 왕실을 따르는 백성들이 반반이었대요. 그래서 가장 삼별초가 잘 나갈 때에는 고려가 절반으로 나뉘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삼별초 역시 고려를 자기들의 나라, 몽골한테 항복한 나라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삼별초가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한테 외교를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고려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달라. 몽골을 쳐부수는 거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주변의 외교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삼별초의 규모가 컸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됐죠? 자, 여기서 질문 있나요?
어, 끝난 거 보이지? 거의 1, 2, 7, 3이에요. 맨 처음에 강화조약을 맺은 52쪽 위에 밑줄 칠 거 있나요? 잠깐만.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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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정도? 어, 이제 최신 무신정권 무너지고 항복한다라고 한 거는 1260이었지만은 아예 3별수까지 전부 다 물리치는 데는 한 10년 정도 더 걸렸다. 됐나요? 여기까지 질문 없나요? 오늘따라 여러분 말이 없네요. 혹시 여러분 꺼놓은 거 아니죠? 오케이. 네, 그럼 일단 다 지우고. 으쌰! 자, 여러분 질문. 우리 그러면은 몽골 침입까지 다 했거든. 자, 그러면 우리 혹시 여러분 내가 말하는 페이지 수업했는지 봐봐. 38페이지 전부 다 했나? 38페이지. 38페이지. 해동천하. 안 했어? 해동천하 이야기하자. 해동천하. 오케이. 얍. 롤롤롤롤로. 해동천하. 자, 엄마야. 자, 해동천하 볼게요. 해동천하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그거예요. 내가 중국인데, 내가 중국한테 뭐가 꿀리는데, 나 역시 천하의 중심이다. 나도 황제다. 니만 황제냐? 라고 하는 게 해동천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을 중심으로 하여 전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게 세계관인데, 해동천하라고 하는 것은 고려 사람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세계관이라고 하니까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세계관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세계관이 엄청나게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왜냐? 자, 외국인이 보기에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에 있는 콩알만한 조그만한 나라뿐만 아니라 반으로 똥갈이 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세계 제1의 강대국 미국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라고 부른다. 오잉. 자,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 러시아는 뭐라 부르게? 자, 여러분, 귀여워요. 자, 러시아 사람들 뭐라 부르느냐? 러시아 사람들 이름 뒤에 무슨 말이 좀 자주 들어가요? 러시아 이름에 많이 들어가는 거. 스키 많이 들어가죠? 맞아요. 자, 그래가지고, 슈퍼스키라고 많이 불러요. 슈퍼스키. 왜냐, 스키 많이 들어가는데, 스타, 이게 러시아 말 중에 있고 그러죠. 그런 것 때문에. 자, 그리고 또, 같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강대국, 지금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큰 강대국, 중국은 또 뭐라 부른다? 중국은 짱깨라고 부르고, 그렇지, 짱깨라고 부르고. 자,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강대국, 경제 강대국, 일본은 또 뭐라 부른다? 그렇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저 동아시아에 있는 콩알 만한 나라, 반쪽 쪼개진 나라, 대한민국이 주변에 있는 전 세계의 강대국들을 이렇게 무시해서 얕잡아 본다. 대한민국 쟤들은 도대체 정체가 뭐냐라고 하는 거 옛날에 트위터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세계관을 이 당시에 고려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려 사람들이 주변을 얼마나 얕잡아 봤는지, 얼마나 고려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삼국이나 발해의 지배자는 하늘의 자손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전통 속에서 믿으실게요. 고려의 군주도 왕도 하늘의 명을 받은 천자로서 독자적인 세계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졌다. 자, 그리고 고려는 자국의 세계관이 미치는 지역을 중국의 황제가 다스리는 지역과 구분하여 인식하였다. 그래, 니도 니 중국을 다스려라. 나도 내 중국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가능했던 거는 중국도 우리가 이런 해동천하, 황제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했던 이유는 이 당시가 분열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워낙에 고려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또 군사력이 강한 나라, 호족이 세운 나라였기 때문에 군사력을 또 신경 쓰는 나라였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 볼게요. 자, 다음. 그러나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고려는 이러한 인식 속에서도 국제관계에서는 실리적으로 대응했다. 실리적. 그 당시 상황을 보고 내가 굳이 밀어붙일 게 아니면은 내가 약간 양보를 했다. 약간 양보를 하면은 나한테 이익이 생길 것 같아라고 하면은 굳이 황제를 주장하지도 않았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밑줄 칩니다. 대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는 고려 사람들끼리는 황제국을 지향하면서도 상황에 따라서 대외적으로는 왕을 칭하였다. 여러분 그 천하의식, 중하의식에 따르면은 황제는 무조건 한 명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 중국이 워낙 분열돼 있다 보니까 니도 황제, 나도 황제, 니도 황제 막 이러다 보니까 거란도 황제를 칭했고 송나라도 황제를 칭했고 여진도 황제를 칭합니다. 고려도 황제를 칭해요. 됐나? 하지만 황제국은 반드시 자기 밑에 따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송나라나 거란이나 여진 전부 다 자신의 따까리로서 고려를 원했어요. 자, 그러니까 고려가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중국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야, 나도 황제거든. 나 네 밑에 안 들어가거든. 나 네 따까리 하기 싫거든. 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래? 그럼 내가 네 따까리 하면 뭐 줄래?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실리를 우선적으로 챙겼다. 자, 그래서 보니까 밑줄 안 치고 볼게요. 선진문물을 수용하기 위해서 송나라 왕도 조공 책봉 관계. 송나라를 조공을 바칠 수 있는 큰 나라로, 4대 관계 맺는 나라로 인정해줬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또, 하지만, 송나라가 군사 원조를 요청할 때는 응하지 않았다. 또한, 거란이 힘이 강할 때는 거란이랑 조공 책봉 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나의 실리에 따라, 나의 이익에 따라 주변 관계들과 유연하게 대응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됐죠? 자, 옆에 하나만 더 볼게요. 조공책봉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조공책봉이라는 거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조공책봉. 자, 이거 별 곱하기 이렇게 할까? 별 곱하기 이렇게. 조공책봉, 별 곱하기 이렇게. 자, 나와 있습니다. 조공이라고 하는 것은 속국이 따까리 큰 나라에 속해 있는 나라가 황제에게 예물을 보내는 것이고, 책봉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가 속국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군주에게 왕에게 지배권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이런 관계는 직접적인 지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외교의 틀이었다. 여러분, 아이돌한테 팬들이 조공을 바친다 이런 말 못 들어봤나요? 남자애들은 잘 못 들어보는 것 같아요. 여튼간 아이돌 생일 되고 하면 막 그 팬들이 돈 모아가지고 명품도 사주고 막 이러대. 깜짝 놀랐어요. 여튼간 이런 거 조공이라 부르거든요. 작은 나라가 속해 있는 나라가 따까리 나라가 큰 나라한테 예물, 선물을 바치는 거, 특산물을 바치는 거. 예를 들어 볼까요? 고려는 몽골한테 특산물, 조공으로 무엇을 바쳤느냐? 알고 있어요, 여러분? 공녀 바칩니다, 공녀. 우리나라 여자들이 그렇게 이쁘대요. 자, 그래서 공녀 바쳤었고, 여러분이 공녀를 바쳤다 하면 여러분 별로 분노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몽골한테 무엇까지 바쳤었느냐? 환관을 바치게 됐어요, 환관. 선생님, 환관이 무엇인가요? 환관, 그거예요, 여러분. 남자의 중요 부위가 없는 거. 오케이? 중요 부위가 없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러면 중요 부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겠나?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넷이야, 넷이. 근데 넷인데, 그 중국에서 부르는 말이, 용어가 약간 달랐거든요. 환관이었습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중국에서는 황제 바로 옆에 황제의 측근에 두면서, 황제의 일을 비밀리에 수행하는 환관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몽골이 특히 좋아했었어요. 왜냐? 환관들은 어차피 부와 명예를 쌓더라도 자기 아들한테 못 물려주잖아요. 아들이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 황제 바로 측근에다가 환관을 많이 배치를 했었는데, 환관은 사실 여러분 인위적으로 만들기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환관이 되는 경우는 어린 시절에 사고를 당하던가 아니면 타고난 고자인 경우에만 환관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원하는 만큼 환관이 부족한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고려한테 환관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해요. 야, 고려에도 이는 그 사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환관이 많겠나?
어쩔 수 없죠, 그럼. 인위적으로 잘라야죠. 그쵸? 여러분, 자르는 경우에는, 괜찮아요. 2차 성징이 오기 전에 잘라야 된대. 2차 성징이 오기 전에. 2차 성징이 오기 전에 잘라야 되고, 2차 성징 온 다음에 자르면은 끝장납니다. 끝장납니다. 그러면은 쇼크 살 수 있어요. 쇼크 살 수 있어요. 보통 그래서 유치원생 되기 전에 자른대요. 유치원생 되기 전에. 뭐, 근데 가끔 권력욕이 어마어마한 사람인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 자르기도 했대요. 자르기도 했대요. 그래. 왜냐면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왕의 최측근에 갈 수 있으니까. 온라인 수업으로 내가 그 거세, 황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는 더 이상은 불가능하고, 나중에 학교 오면은 내가 사진도 보여주고 할게요. 자, 뿅. 여튼 그러하였다. 조공책봉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외교 관계를 맺는 것, 조공책봉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평화적으로 유지가 되고, 조공책봉 관계가 안전하게 유지됐었던 조선시대 명나라 시대에는 200년 동안 한 번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었다. 국제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었다. 라고 하는 것. 됐나? 조공책봉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했어요. 절대 직접적인 정치 지배, 사회적 지배 이런 게 아니라 형식적인 외교의 틀이었다. 평화를 유지하는 동아시아의 하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됐죠? 자, 이 정도. 자, 혹시 해동천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나요? 해동천하 없나요? 자, 없으면 이제 우리 뭐 하느냐? 얍. 여러분, 우리 이제 고려의 신분제 할 거예요. 고려의 신분제 할 겁니다. 고려의 신분제. 얍. 고려의 신분제를 할 거고, 얍. 고려의 신분제. 자, 고려의 신분제 총 4등급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등급이 있고, 자, 첫 번째 맨 위에 들어가는 애들이 누구냐? 문벌귀족. 이 교과서에서는 문벌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계급에 해당하는 게 누구냐? 얍. 중류층이라고 하는 애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본인, 장미, 거리 이런 사람이 있었다. 다음 세 번째 백정. 백정이라고 불리는 일반 백성 혹은 대부분은 농민 얘들이 있었고, 맨 마지막에 있었던 게 서민, 대부분은 노비. 됐죠? 필기 끝? 다 했어요? 응. 랄라랄랄라 랄랄라. 다 했나요? 나 이제 말해도 돼? 잠깐만. 내 천민 보이나? 천민까지 필기했나? 오케이. 자, 여러분 설명할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배층. 그러니까 여기는 지배층이야. 자, 그리고 여기는 피지배층. 자, 그리고 또 자, 여기서 여기까지 사람들을 뭐라 부르느냐? 양인이라 불러요. 여기서 여기까지.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천민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의 신분제는 크게 볼 때에는 양천제야. 양인하고 천민으로 구성되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볼 때는 총 4등급이었던 거. 오케이? 4등급이었고 가장 높은 게 문벌귀족. 그리고 또 하급 귀족에 해당하는 실무를 담당하는 중앙에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세부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지금으로 치면 약간 동사무소의 구급공무원 이런 느낌? 그리고 마을의 이장님 같은 거. 이런 게 바로 중류층이었고. 자, 그리고 또 일반 백성인 백정이 있었고 천무인으로 나눠져 있었다.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필기할게, 필기. 자, 문벌귀족의 특징. 1. 채팅창 보세요. 채팅창이 더 빠를 것 같으니까 1. 정치적 특권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정치적 특권. 과거제와 음서제를 통해 높은 관직을 독점. 됐죠? 2번 경제적 특권에는 뭐가 있었느냐? 전식과와 공음전을 통해 대토지와 노비를 소유. 3번 사회적 특권, 왕실과의 혼인 혹은 벌귀족 간 중첩된 혼인관계를 통해 권력을 독점.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원래 내가 학교에서 필기할 때는 문벌귀족해서 여기다가 필기해줘요. 근데 지금은 네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또 이제 좀 있으면 중류층 필기하고 백정 필기합니다. 필기 끝나면 네 하고 말하세요. 필기 끝나면 네. 오. 오케이. 교과서. 얍. 자, 교과서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교과서 40페이지. 교과서 40페이지 볼게요. 자, 문벌귀족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왜 문벌귀족이라고 안 하고 얘들 그냥 문벌이라고만 해요? 이 문벌들은 무신정변 일어나면은 무신으로 바뀌고, 원나라 간섭기가 되면은 권모세족으로 바뀌고 한다, 이가. 그런데 이 귀족도 그렇고, 무신도 그렇고, 권문세족도 그렇고, 얘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얘들의 특정 가문이 있어요, 특정 가문.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문벌이라고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문벌귀족이라고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앞에서 내가 설명했던 특권들 한 번 더 언급되어 있을 거예요. 자, 고려의 통치체제가 정비된 이후에 여러 대에 걸쳐 아들의 고위 관료로 배출한 가문이 문벌로 등장했다. 문벌레모. 자, 문벌레모. 자, 다음 이들은 왕실이나 다른 문벌과 혼인을 맺어 세력을 키우며 권력을 독점하기도 하였다. 됐죠? 이거는 아까 말했던 문벌의 사회적인 특권이었습니다. 왕실이나 다른 문벌과 혼인관계를 중첩적으로 맺는다라고 하는 거. 중첩이 뭐냐? 중복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지네 사촌끼리 친척끼리 계속 결혼한 거 그거예요.
다음 또 볼게요. 문벌 가문은 왕실의 보호 세력이기도 하였지만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기도 하였다. 특히 경원희 씨 같은 경우에 선생님 경원희 씨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경원희 씨가 누구지? 여러분 경원희 씨의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혹시 이방원 노노노노 그 전주희 씨. 이자겸. 우리 지난 시간에 내가 설명 안 했나? 이자겸이 자기 권력을 가지기 위하여 딸내미를 전부 다 자기 손자랑 결혼시키고 그 이야기 했었죠. 그 가문이 바로 경원이 씨입니다. 자, 그리고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으며 권력을 키웠다. 문벌 가문이 기득권을 유지하며 보수적으로 변하게 되자 지방 출신의 신진 세력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축소되었다. 또한 권력을 이용하여 이것도 미치킬래 권력을 이용하여 토지 소유를 늘러가자. 이거 아까 말했던 경제적인 특권이었죠. 백성들은 땅을 잃고 몰락하여 떠도는 등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기했던 숙종은 경원희 씨 가문을 약화하고 왕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신진 세력을 등용하기도 하였다. 새로운 정치 세력을 자신의 파트너로 삼고자 하였지만은 그 다음에 보세요. 예종이나 인종 전부 다 이자겸한테 휘둘리죠. 자, 문벌에 대한 중요한 내용 다 했다 됐나? 이 문벌 그래도 잘한 거 딱 하나 있어요. 뭐냐? 귀족적인 특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문화재는 겁나 귀족적으로 아름답게 품위있게 세련되게 고상하게 만듭니다. 문벌 귀족이 힘세던 시기에 만들었던 대표적인 유물 바로 문화재 고려시대의 고려 청자. 이거는 지금도 만들 수 없는 오묘한 색깔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거예요. 뿅. 자, 혹시 또 질문? 여기 질문 있나요? 요 내용 중에 질문. 또 다음 어디로 가느냐? 이제 우리 46페이지 갈 거예요. 46페이지. 46. 자, 46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속 나가네. 자, 4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좀 읽을게요. 고려의 신분제는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는 양천제를 기본으로 하였다. 여기 밑줄. 고려의 신분제는 양인과 천인을 나누는 양천제를 기본으로 하였다. 자, 또 밑줄 칩니다. 양인은 아까 말했던 위에 있는 3개 있죠, 3개. 거기는 직역을 담당하는 정호와 일반 백성인 백정, 그리고 또 특수행정구역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천인은 대부분 노비였다. 선생님 말이 너무 어려워요. 자, 설명할게요. 여러분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부모님 등골만 빨아먹고 맨날 뒹굴뒹굴 돈만 쓰는 애들을 뭐라 불러요? 직업도 없고. 그렇지, 백수라고 부르죠. 백수라고 부릅니다. 백수라고 하는 진짜 원래 한자 뜻이 뭐냐면은 내 손에 잡고 있는 일이 없는 거야.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손이 하얗게 손에 맨손으로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백수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백정이란 말 있잖아요. 이거는 한마디로 뭐가 없다? 정이 없다. 그렇지. 정이 없다. 정이 없다는 뜻이야. 정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고 아깝다. 정이 없다라는 뜻인데 이 정이 뭐냐? 정이 뭐지? 정은 바로 직역이에요. 직업이 아니고 정이 바로 직역입니다. 선생님 직역이 뭐예요? 옆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관직이나 군역과 같은 국가의 공공 업무, 한마디로 국가 일을 하는 거, 나란 일 하는 거를 직역이라 불러요. 오케이? 나란 일 하는 거를 직역이라 부르기 때문에 문벌들은 직역이 있나요? 문벌들은 직역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왜냐면은 고위 관료들이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 맞다. 자, 다음 그러면은 아까 두 번째 계층이었던 중류층은 향리, 지금으로 치면은 이장님, 서리, 구급 공무원, 군인,
이 대표적이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직역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얘들은 오케이? 귀족이랑 중류층은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정호라고 불러요. 정호. 오케이? 국가 일을 담당하고 있는 집이다라고 해서 정호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피지배층은 농사 짓거나 상인하거나 아니면 물건 만들거나 막 이런다 이가.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국가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농사 짓고 장사하고 물건 만드는 거. 이거는 국가를 위해서 국가 공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안 하는 거야. 이건 안 하는 거예요. 왜냐? 국가 공무 일을 하지 않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러기 때문에 얘들은 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뭐 말인지 알겠나? 그러기 때문에 백성들, 농사 짓고 장사하고 이제 수공업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경호가, 그러니까 직역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백정이 된 거예요. 오케이? 국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일에는 백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백정이 된 겁니다. 오케이? 자,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백정이라는 말이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자, 백정 하면 여러분이 원래 알고 있는 백정 뜻이 따로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다른 백정 뜻. 그렇지, 여러분. 고기 써는 사람들, 도축업자 하는 사람들. 맞나? 조선시대 그 백정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임꺽정 들어봤나? 임꺽정이 그래서 반란 일으키고 막 한다 이거 맞지? 신분제를 없애려고 한다 막 이러면서.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조선시대 백정은 도축업자인데 고려시대의 백정은 일반 백성이다. 국가의 일을 담당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해서 뜻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뜻이 달라졌다는 걸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건 나중에 조선시대 오면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다음, 자, 본문 볼게요. 정호에는 문무관리나 서리, 군인, 향리 등이 포함되었다. 여기 믿으실까? 정호에는 문무관리나 서리, 군인, 향리 등이 포함되었다. 밑줄 안 치고 봅니다. 관리는 음서나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였으며 일부 문벌로 성장하였다. 문벌은 관직을 바탕으로 공음전과 음서의 혜택을 누리면서 경제적인 부를 쌓았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공음전 할 때, 그리고 또 음서라고 할 때 보면 똑같은 글자 들어가 있죠. 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조상님의 혜택을 받다. 오케이? 금수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원래 전식과 관료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식과나 관료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일한 대가로 국가에서 주는 대가, 땅이거든요. 자, 그런데 공음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조상님의 땅을 계속해서 물려받았다. 이게 바로 공음전이야. 공음전. 됐죠? 이 공음전은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일 안 해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내가 죽어도 다시 국가에 반납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바로 공음전이었습니다. 다음, 음서제라고 하는 건 뭐냐? 음서제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조상님의 혜택을 봐서 내가 과거 시험을 치지 않고도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있다. 내가 국가 공무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예를 들어 내 아들이 마약 중독자에 공부도 못하고 내 아들이 또 알코올 중독자에 사람도 죽였다. 하지만 내가 엄마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들이 그대로 선생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음서라고 하는 혜택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하였다. 자, 다음 또 밑줄 하나 칠까요? 서리, 군인, 향리 같은 사람들, 중류층은 관리들보다는 하위에 있는 하급 귀족이었지만 일반 농민들보다는 높은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 밑줄 안 치고 볼게요. 서리들은 관청에서 행정 말단을 맡아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군인들은 세습하여 군역을 담당하였다. 향리는 직역을 세습하여 향리의 아들은 무조건 향리가 되는 거예요. 아빠의 직업을 자식이 그대로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거. 향촌의 지배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지방의 행정, 재판, 군사 등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사실 향리 얘들의 조상님이 누구냐? 호족이에요. 호족은 호족인데 중앙으로 과거 시험 치지 않을래. 난 내 지역에서 살래. 내 지역에서 내가 계속
이 지역을 내가 다스리면서 살래라고 해서 남아있던 애들이 권력이 약해져서 이제 하급 지배층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들은 지방의 행정, 재판, 군사 등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향리의 최고 직책을 호장이라고 하였는데 여러 대에 걸쳐서 고위 향리를 배출한 몇몇 가문이 독점하면서 지방사회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또 밑줄 칠까요? 고려는 향리를 지방 행정의 운영자로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통제를 받도록 하였다. 됐죠? 그러하였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피지배층은 어떻게 살았는가 볼게요. 우리 했던 말 한 번 더 나와 있네요. 했던 말 한 번 더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백정은 직역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일반 농민을 의미하였다. 여기까지만 밑줄. 자, 밑줄 안 치고 봅니다. 이들은 대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경작하며 국가에 세금을 내고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자, 하지만 고려시대에는 전쟁이 되게 많이 일어났다. 이거 맞지? 외국에서 많이 쳐들어왔잖아. 그래서 전쟁에서 공을 세우거나 라고 하면은 정호로 신분이 상승하기도 하였으며 제한적으로나마 과거의 응시가 가능하였다. 밑줄 제한적이나마 과거의 응시가 가능하였다. 자, 밑줄 안 치고 봅니다.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농민에 비해서는 천하게 여겨졌으며 상공업은 사실 돈을 잘 벌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탈세를 하면은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낭비가 돼요. 이제 그러니까 일부러 상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제를 시키는 겁니다. 야, 니네 농사만 지어라. 땅에 붙어서 살아라. 땅은 이동할 수 없으니까 농민들도 이동 불가능해요. 그래서 세금을 잘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사하는 사람들, 물건 만드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 거두기가 어려웠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하였으며 관직 진출에도 제한을 받았다. 자, 그리고 또 특이한 사람들이 존재했는데 그게 누구였느냐? 향, 부곡, 소에 살고 있는 특수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양인 신분에 속하였지만 일반 백성들과 비교하여 차별을 받았다. 아니 선생님, 향, 부곡, 소가 뭔가요? 나와있죠? 특수행정구역입니다. 일반 행정구역은 아니에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이사도 못 갑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지도 못해요. 세금도 훨씬 많이 거둡니다. 자, 그리고 정호로 신분 상승도 안 됐었고 과거 응시도 안 됐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향, 부곡, 소에 사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차별을 받았나요? 보통 고려시대에 뒤늦게 태조 왕건한테 항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끝까지 저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혹은 여진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한테 귀순해서 오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진족이지만 고려 사람으로 받아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려고 만들었던 게 향부곡소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아무래도 이제 고려 시대에는 전국을 일제적으로 통제적으로 통일하게 같은 방식으로 지배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일부러 향부곡소 같은 거를 나누어서 차별적으로 지배했다고도 이야기해요. 됐죠? 자, 그리고 밑줄 칠게요. 밑줄 맨 마지막 문장 전체 다에다가 밑줄을 칩니다. 어디 갔노? 천인인 노비들은 매매와 상속이 가능한 소유물로 취급받았으며 부모 가운데 한 사람, 나 지금 밑줄 못 치거든? 니는 계속 밑줄 치세요. 한 사람이라도 노비면은 자식도 역시 노비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되나?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노비면은 자식도 노비로 취급을 받았다. 자, 맨 마지막에 그 자식도 역시 노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데에다가 자, 필기할게요. 뭐라고 필기하느냐? 일천즉천. 부모 중에 한 명이 노비면은 자식은 반드시 노비가 된다라고 하는 법을 뭐라 부르느냐? 일천즉천이라고 합니다. 일천즉천.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고려시대의 신분제 네 가지가 있었다. 가장 높은 거 문벌, 그 다음에 향리, 서리, 그리고 또 군인으로 알 수 있는 중류층이 있었고, 그리고 또 중간에 조선시대의 백정이랑 뜻이 다른 일반 백성, 직역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백정이 있었으며, 그리고 또 천인, 대부분은 노비였던 천인들이 있었다. 됐나요? 자, 오늘 했던 것 중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
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